기후변화 문제가 전통적인 그 학문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잘 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니까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되고 또 이것이 다학제적인 학문이라 여러 분야의 사람이 나중에 협동을 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에 어떤 면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젊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우리 기후변화 쪽의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을 인간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상당히 도전적으로 그렇죠? 썼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인간의 힘으로 기후변화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과학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을 수는 없죠. 인간의 힘으로. 그렇죠? 이 기후변화 문제는 올해는 아주 장마도 길었고요. 그렇죠? 기록적으로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 여름에 우리나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홍콩이나 하노이보다 높았던 걸 아세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이미 열대 지방이 됐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그런데 이제 항상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 정책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서 이러한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기후 변화 자연적 변동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의 의견이고요. 지금의 결론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적일까? 나중 뭐 학생들 배웠을지 모르지만 온실가스는 라이프 타임이 수년에서 100년까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번 방출되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 온난화는 이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방출한 CO2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O2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대안은 뭔가.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을 위주로 해서 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이거 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메트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컨셉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할 사람들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너지, 물, 뭐 기후변화 이런 거는 이제 21세기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입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러한 지구환경 기후변화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전기, 전산, 기계 다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보다 그 협동하는 그것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다학제적인 문제를 풀려면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결국 혼자는 다 못해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분야는 열심히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또 하나 갖춰야 될 덕목이 다른 사람과 다른 분야의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하고 협동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학에서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과학이라는 건 그게 과학과 공학이 있는데
과학은 당연히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이언스, 기초과학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학자들은 과학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똑같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문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IPC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엔 산하에 각 모든 정부가 다 정부가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패널 스타디를 하는데 이거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관련된 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약 5, 6년마다 그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AR이라고 그러는데 AR4 네 번째 2007년에 나왔고요. AR5가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4년에. 거기에는 워킹 그룹 3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과학적 이해, 사이언스에 대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사이언스에 대한 모든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된 그 정보를 다 책으로 냅니다. 요약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워킹 그룹 2는 적응, 어댑테이션이라는 적응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걸 완화시킬 거냐. 아직도 상당히 소극적이죠. 적응하고 기후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인류가 그걸 적응해 나갈 건가 또는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기체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전번 리포트에서는 2007년에는 지구 평균입니다. 1.1도에서 6.4도 아주 까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리포트에는 이때보다 7년 전보다 더 낮게 예상이 됩니다. 0.2에서 4.8. 이건 좋은 소식인데 그러나 해수면 상승은 지금 18에서 59cm에서 최근에 91cm까지 더 심화될 거다. 그런 예상을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관측 전 세계적인 관측 자료 플러스 그다음에 모델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모델, 컴퓨터 모델을 돌리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모델 돌리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가 처음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슈퍼컴퓨터를 어디다 썼냐면 첫 번째 쓴 데가 미국 대기과학연구소에서 이 기후변화 모델을 돌리는 데 썼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모델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큰 컴퓨터가 필요한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더 발달이 돼서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당연히 가장 나쁜 시나리오 91.4cm의 해수면이 올라갔을 때 뭐 여의도가 잠긴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예상되는 가장 그 최상의 값이고 실제로는 이 중간에 어디가 되겠죠. 온난화가 온실기체에 의해서 생긴다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CO2고 그럼 CO2는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어디서 재고 있냐면 제일 오래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그 하와이 마나루아라는 그 3,400m 화산 꼭대기에 미국 해양대기청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1955년부터 CO2 농도를 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3,500m 높은 곳에서 하와이 아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배경 농도입니다. 산업체가 없는. 근데 그것이 결국 최근에 와서 다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CO2 농도가 늘어나고 있고 드디어 올해 400ppm을 도달했습니다. 그 매년 이 해양대기청에서 그 기후에 대한 보고서를 현황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북극 지방의 아이스가 북극에 있는 얼음이 계속 기록적으로 빨리 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씨레벨이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로 기록적이냐 하면은 여기가 이게 북극에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07년에 이만큼 줄었죠. 근데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 그 여름에 9월 달에 북극의 얼음의 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작년에 기록적으로 줄어서 계속 줄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만큼은 빨리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문제는 북극 지방이 그 중위도 지방보다 온도 상승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해빙이 가속화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 영화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이거는 민물이거든요. 이것이 바닷물에 섞이면 염도 변화가 일어나서 전체적인 해수 그
영향을 줘서 갑자기 빙하기가 올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온실가스 기체 농도를 재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모델에 넣어가지고서 대기 온도를 앞으로 예측을 하는데 왜 실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관측된 대기 온도는 빨리 안 올라가고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기 중에 있는 그 대기 오염입니다. 대기 입자,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데 그 대기 입자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그 대기 중에 떠 있는 고체상이나 입자 그거가 물론 그게 사람이 호흡을 하면은 몸에 나쁜 대기 환경 기준 물질이고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보시면은 대기 중에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은 태양빛을 차단시키고 또는 구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오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기오염 이 입자 농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기도 훨씬 깨끗해졌고 그래서 맑은 하늘이 보이는 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온도가 더 빨리 상승할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게 대기오염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은 지금 중국의 경우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태닝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날이 대부분이고 이런 날은 1년에 몇 번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 베이징 상공에 이런 에어로솔이 많이 떠 있으면은 잿빛에 태양빛을 차단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표면 온도가 빨리 안 올라가게 하는데 이제 중국도 대기오염 정책을 써가지고 이걸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온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정책을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구름에 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평상시 구름이 있다. 구름이 이렇게 태양빛이 반사되는데 만약에 폴루션이 일어나 가지고서 많은 입자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햇빛의 반사도가 늘어납니다. 햇빛이 더 잘 반사돼요. 그래서 태양빛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구름이 더 많이 생기고 그 생긴 구름은 이게 입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름 입자가 자꾸 만나서 충돌해서 입자가 커지면서 비가 돼서 강수가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지 않아서 그 구름의 라이프 타임이 길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름이 계속 덮여 있다. 그러면 계속 차단시키겠죠. 그래서 직접적이나 이런 간접적으로 구름에 의해서 입자가 있으면은 대기오염이 그 기후 변화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에 의해서 지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은 뭐 내년에 발표될 AR5에서도 나오겠지만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에 나올 AR5의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사람의 활동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발표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상태의 기후 변화 지금도 더운데 지금 상태의 기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CO2 배출량을 80%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을 80%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온실기체 감축을 항상 현재 레벨보다 뭐 199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앞으로도 계속 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라는 게 리니어하게 항상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빙하기가 온다든지 임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어댑테이션 할 건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도를 안 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봤겠지만 인간이 기후를 사실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후제도 지냈고 비가 안 오면 또는 그 인공 강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이 있지만 구름이 있을 때 인위적인 입자를 뿌려주면은 이것이 구름 발달을 활발하게 해서 비가 오게 하는 게 이제 비행기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굉장히 개발돼 있어 갖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인공 강우 기술을.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학적인
방법을 하는 게 지오 엔지니어링인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자체를 빨리 대기 중에서 없애버리는 방법, 그런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하고, 또는 그게 안 되면은 태양에 들어오는 태양빛을 차단시켜서 덜 들어오게. 그러니까 뭐 집이 더우면은 창문에 커튼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영국에서 그 성층권에다가 입자를 분사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후공학의 첫 번째 필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하여간 그 두 가지 얘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스파이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스파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벌룬에다가 해가지고 1km, 2km 위에서 입자를 계속 흘려가지고 입자를 띄워가지고 여기 떠 있게. 성층권에 올라가면은 이것이 계속 지구를 돌면서 그 제트기를 타고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이프타임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을 이미 자연이 한 적이 있는데 1991년에 필리핀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여기 SO2 이산화황 가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성층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세가지고 그것이 지구를 계속 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후에 지구 온도를 보시면은 그 91년 피나투보 터진 후에 온도가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적도 같은 그 적도 위치에다가 이러한 그 입자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해가지고 이 구름 핵을 자꾸 만들어서 구름을 그 만들자. 그러니까 그 다른 인위적인 활동이 없는 완전히 리모트 오션에서 구름이 생기는 거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SO2 가스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어떤 그림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안 변하면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기후가 천천히 변화한다면 사람도 그에 맞춰서 진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지오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러나 각 여러 가지 제한된 기술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비용, 편익,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생각 안 된 전혀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기술 개발에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러나 이제 실제 사용은 기술은 개발하되 실제 사용은 아마 신중하게 모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게 전 그 기술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전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어떤 특정 분야를 파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비슷해서 하는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렇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의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더 이렇게 항상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이 미리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진짜 이렇게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뭐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저보다는 지금의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혜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과학기술
계에서 이제 종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커리어를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강연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시의 세계와 과학자의 꿈이라는 약간 되게 와닿지 않는 제목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미시의 세계라는 그 말이 상당히 좀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시의 세계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그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미국의 그 양자 물리학 그 이론 물리학의 대가이신 분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1959년도에 칼텍에서 있었던 그 이제 미국 물리학회 학회에서 하신 말인데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뭐 바닥에는 공간이 많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살짝 의역을 해 보면 이제 발음이라는 말은 이제 약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시의 세계에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멋있게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나노 기술하고 상당히 이렇게 접목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무슨 나노 기술에 관한 그런 책 같은 거를 찾다 보면 꼭 이 말이 이제 앞부분에 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나노 기술이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나노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은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스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어떤 초미세 그 현미경을 이용해서 들여봐야만 보이는 그 정도 스케일의 그런 스케일에서 소재를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합성된 소재를 조립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합성뿐만 아니라 측정 뭐 관련 기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한 단어로 축약되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이 나노미터의 그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대략 1에서 100나노미터 범위의 그런 재료나 대상이 포함되는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노 기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를 연구하는 그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어떤 나노 소재를 다루는 연구원인데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노 기술이라는 게 지금 현 세계 뭐 미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이 안 된 분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은나노 세탁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이유가 모든 기술에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분야를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 방지막 코팅을 만든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나노 스케일의 작은 입자들을 가지고 만든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이 구조는 이 옆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 구조가 나방의 눈을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돌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를 모방해서 만들게 되면 이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저희가 무슨 스마트폰 같은 거 밖에서 보면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를 없애기 위해서 겉에 코팅막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코팅막을 도입할 때 그 소재 그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적용 기술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 캡슐포 DDS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DDS라는 거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물 전달을 말하는 건데 약물 전달은 그냥 저희가 무슨 그 쓴 약을 입으로 먹기 싫어서 캅셀 같은 그런 약들 있잖아요. 캅셀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캡슐이지만 거기다 이제 쓴 약을 넣어서 저희가 입으로 먹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겉에 있는 캅셀이 녹아나면서 안에 약물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나노 스케일의 작은 캡슐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 캡슐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이제 락들이 로딩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학 센서 쪽에서도 나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금 나노 입자예요. 그래서 입자 모양이 굉장히 막 별 모양으로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광학 효과예요. 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이라는 그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라는 거는 어떤 저희가 물질 같은 걸 감지를 할 때 어떤 물질을 우리가 센서로 디텍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감도가 낮아서 디텍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금나노 입자 같은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물질이 감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신호가 증폭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나노 기술에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노 기술의 적용 예로서 저희가 수질 개선에도 나노 기술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금속 흡착 재료를 역시 어떤 나노 스케일의 구조를 갖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면적이 굉장히 높은 재료를 만들고 이걸 이제 중금속 제거 성능을 테스트한 그림이 이것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용액이 이제 굉장히 고농도의 크롬을 저희가 용액을 만들었는데 요 용액에 지금 저희가 합성한 이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물질이 크롬을 다 흡착을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네모난 건 자석이거든요. 자석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라고 하고 해서 이제 최근에 그 전자기기 소재의 어떤 그 트렌드나 흐름은 이렇게 종이도 이렇게 말려지는 종이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투명하면서도 뭔가 유연한 그런 것들이 그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합성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은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기술을 미래의 그런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그 전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된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쭉 키웠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초등학교 시절 이제 장래희망이 뭐냐고 이렇게 항상 묻죠. 그러면은 저희 시절 때만 해도 한 80~90%의 학생들이 과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과학자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에디슨의 그 사진입니다. 뭔가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왠지 미래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이미지여서 과학자라는 꿈을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그 배웠던 과목들 중에서 과학 시간에 양파 세포를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아마 다 경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크면 과학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말 뭘 몰랐을 때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커가면서 꿈이 몇 번 바뀌기는 했죠. 요즘에는 오히려 어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과학자가 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떠한가 옆에 보면 수학을 못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이공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문과를 갈 것이냐 이과를 갈 것이냐 선택을 할 때 물론 뭐 잘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그 계획이 있겠지만 잘 이렇게 반에서 공부도 별로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나는 그냥 수학 못하니까 공부 별로 못하니까 나는 문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수학을 잘해서 이과를 온 게 아니라 저는 국어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하기가 싫어서 저는 이과를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학을 못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당연히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때 이제 뭐 이공계로 진학을 하면 고등학교 수학 이상 더 어려운 걸 배운다. 이거는 물론 수학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근데 공학용 계산기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뭐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4차 방정식부터 해서 못 푸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 빠지게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공학용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못 푸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멘붕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계산기가 있고 이제 그런 계산하는 그런 워크 자체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고차원의 그런 과목을 배우지만 수학을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만한 길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하는데 등록금이 비싼 건 장학금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저도 장학금을 계속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딱 한 번을 받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장학금이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과를 가건 어딜 가나 이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일단 되면 자기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뭐 과외,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이렇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을 일단 들어갔으면 4년 내내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은 시간과 돈 낭비죠. 그럼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적용되는 거고,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학부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바로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문가 과정을 거치고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이제 전문직이 되는 건데, 이거 이공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문가 과정이 다 있습니다. 과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을 거치면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의 경험은 어떤 그 생각의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에 진학할 때 또 이제 그 어떤 인생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이죠. 제가 원하고자 하는 그 과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지만 사실 거긴 진학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공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좀 각광받았던 과가 공대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건축공학과 같은 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좀 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잘 이때는 이 진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어떤 대학교에 대한 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소스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가 화학은 그래도 좋아했으니까 그럼 화학공학을 가자. 그래서 화학공학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화학공학과에서는 화학을 별로 안 배우더라고요. 오히려 수학, 물리 쪽이 많이 배우는데, 근데 다행히도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좀 어렵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4년 내내 뭐 별 불만 없이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석사 진학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그 진로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대학교 4년 공부를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친구들이 석사 그 시험을 보러 가겠다. 그때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때만 해도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학교가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지.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는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시험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그때 영어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석사를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석사 기간 동안은 상당히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이제 학교 분위기 자체가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에 대한 그 과열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박사 진학할 때 물론 고민이 있었고, 이때 취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저는 박사를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아쉬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사 진학했을 때 제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자 동기들이 6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빼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취업을 했어요. 다 이제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나, 근데 지금 그렇게 취업을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계속 그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울 때죠. 그래서 이때 고민은 많았죠. 왜냐하면 박사를 진학하면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선택에 제가 잘했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박사를 진학을 했고, 박사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과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사실 멋모르고 지나간 시절이 많았지만, 이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열심히 연구에 매진을 해서 박사 후 연구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대학까지는 졸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대학 진학 이후에 이 과정은 사실은 옵션이죠.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문가 심화의 과정은 석사 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계의 길을 가고 뭔가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공계나 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지 간에 전문성을 키우면 경쟁력이 생기고, 이제 뭐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걱정에서 자기가 탈피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성 과학자의 삶은 어떨까요? 막 굉장히 팬시하고 막 이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뭐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그 많은 직장 다니는 그 여자들의 고충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 저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뭔가 자기가 연구를 수행하고 창의적인 일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롱텀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성 오히려 이제 좀 여자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도전적인 그런 삶이죠. 그러면 이제 커리어를 위해서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근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기본기를 익힌다라고 하고 영어 공부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 공부가 여성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가 중요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파헤쳐 나갈 그런 분야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재밌게 영어를 좋아해서 재밌게 잘 했는데 주변에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이렇게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의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영어 공부의 비법 1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단어를 외워라라고 제가 썼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시험 그 범위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시험 범위의 그 텍스트들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게 쉽더라고요. 근데 다 외웠더니 문제들을 보니까 틀릴 수가 없잖아요. 다 내 텍스트가 머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공부를 몇 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를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고등학생들한테 하면은 애들이 막 말을 못 받아들이면서 나는 근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나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5년 10년 지나고 자기 머리가 노화되는 걸 경험해 보면 그때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머리가 좋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머리가 가장 좋을 때 많은 단어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단어를 많이 외워라.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리고 단어를 잘 외우는 비법은 발음 기호까지 정확히 외워라. 왜냐하면 발음 기호를 대략 이제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대충 외우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만약에 리스닝으로 들었을 때 자기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까지 정확히 하면서 이왕이면 자기가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토익 시험이라든지 토플 시험 같은 것도 이제 리스닝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리스닝을 사실 잘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리스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토익 시험을 막 열심히 준비했어. 자기가 시험을 잘 보려고 한 몇 달을 공부를 했는데 리스닝에서 점수를 다 까먹었다. 그러면은 잘 고득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비법은 여기서는 제가 팝송을 많이 듣고 가사를 따라 적어봐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가 진짜 그냥 영어는 항상 못 들었고 막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듣는 그런 상태인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1년, 2년 지냈다. 그러다 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귀가 뚫리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말씀들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계속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접할 기회를 만들어라. 근데 공부하는 건 좀 싫으니까 팝송을 좀 많이 틀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CNN 뉴스 같은 거를 틀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자기가 막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항상 생활 속에서 영어가 들리게 그런 이제 그런 게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가사 따라 적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적겠다 어떤 영어 사실은 제가 이제 막 외우고 싶은 어떤 그 노래가 있어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듣다가 안 들리는 데가 있어 그럼 딱 끊고 또 하고 막 이렇게 어학 연습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를 끝까지 쭉 들으면서 중간에 들리는 단어 몇 개만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나서 두 번째 또 들을 때는 아까 적었던 단어는 또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못 적은 다른 그 단어를 들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확 빨리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있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귀에서 들리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조금 시간을 갖고 이런 영어 공부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독해력을 키우는 거는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문장을 통째로 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통째로 외우다 보면은 몰랐던 그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외웠던 문장 안에 문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네, 문법 정리라는 건 이제 뭐 토익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한 번씩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기 PR의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자기가 커리어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지 간에 면접을 볼 기회가 이제 계속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자기 PR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어떤 기분으로 면접을 봤냐면, 면접 당시에 상당히 떨긴 했지만 근데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 만약에 취업 안 하더라도 나는 갈 데도 많고, 그리고 내가 여기 만약에 나를 안 뽑으면 여기 손해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제 능력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면접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서 항상 자기가 이제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면접을 볼 때가 있는데, 자기 능력은 굉장히 이렇게 출중하지만 이렇게 막 면접 볼 때 막 떨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PR을 못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맺는 말도 이제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제 그 물리학자라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마지막 말은 이제 이분이 하신 말인데, 내가 하려는 일이 물리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사실 중요치 않고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저도 물론 이제 약간 팁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자기가 즐겁게 생각이 되고 그러는 거를 해야지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자기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면 이제 모든 분야의 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